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 직후 여왕과 총리 사이에 펼쳐졌던 정치적 갈등과 봉합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이 과정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이기도 했고 영국에서 왕정과 민주정이 어떻게 묘한 조화를 이루는지 아주 잘 드러내준 사건이라서 시간이 꽤 지난 현재 시점에도 영국의 정치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 과정은 2006년에 개봉한 영화 더 퀸에서 아주 재밌게 묘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2세 역을 맡은 헬렌 미러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수상했고 토니 블레어 총리 역을 맡은 마이클 쉰도 거의 빙의에 가까운 신들린 연기를 선보여서 이 작품 이후에 2편이나 더 블레어 총리 역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원래는 영화 리뷰 유튜브 채널처럼 이 영화의 주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시청하면서 코멘트와 보충 설명을 곁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분짜리 영상을 한편 제작했었는데요. 제가 요령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해서 아예 업로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 영화는 나중에 각자 따로 감상하시길 추천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나중에 영화 보실 때 제 설명을 듣고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시 이미 보신 분은 제 설명 듣고 다시 보시면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제가 모든 장면에 대해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영국의 정치 문화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재밌게 전달하는 몇몇 부분만 콕 짚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몇 차례 나눠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더 퀸의 배경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장면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궁정 초상화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둘은 대화를 나누면서 TV를 시청하는데요. 5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보수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18년 만에 노동당 집권을 성공시킨 토니 블레어 가족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블레어가 이른바 모더나이저, 즉 개혁가라고 하던데 뭘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여왕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칩니다. 여왕에겐 투표할 권리도 의무도 필요도 없는데요. 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심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어쩔 땐 나도 투표 좀 해보고 싶다고 하니 궁정화가는 그래도 전하는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위로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국은 1066년에 프랑스에 정착해 있던 바이킹 출신 윌리엄 1세가 앵글로색슨이 지배하던 잉글랜드를 침략해서 정복한 이래 현재 시점까지 왕실의 DNA가 유지되고 있어요. 게다가 단 한 차례도 외국에게 점령당하거나 지배당한 적도 없습니다. 즉 왕정 또는 군주정이 단절될 만한 계기가 없었고 나라가 망해서 다시 세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란 것을 따로 만들 계기도 기회도 필요도 없었죠. 그러면 영국에 헌법이 없냐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처럼 한 권의 책으로 따로 편찬되어 모든 법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성격의 헌법은 영국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헌법에 해당될 만한 내용의 법률은 영국에도 있어요. 다른 법보다 상위에 위치하지 않고 따로 한 권으로 집대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틀과 통치의 규칙에 관한 내용의 법들이 존재하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고 거창한 선언문처럼 내다 걸어놓지는 않아요. 영국의 정치 제도는 왕정이자 귀족정인 동시에 민주정인 것이고요. 주권은 국왕에게도 있고 귀족에게도 있고 국민에게도 있고 의회에게도 있다고 인식합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면 영국은 다세대 주택인 거죠. 제가 영국 헌법에 대한 영상도 이미 만들어서 방영했으니 참고하세요. 그래서 영화 더 퀸의 첫 장면은 이 주권의 공동 소유자 중 하나인 영국 여왕이 일본 천황이나 스웨덴 국왕처럼 상징적인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는 더 강한 존재고 영국 정치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죠. 당당한 주권자니까요. 실제로 이 장면을 비롯해서 영화 초반부에는 여왕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블레어의 어설픈 행동이 재미있는 대조를 이룹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서 하원 또는 평민원, 즉 하우스 오브 커먼스의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의 대표는 국왕의 초대를 받아 버킹엄 궁에 가서 총리로 임명됩니다. 블레어 역시 변호사로 일하는 부인 쉐리 블레어와 함께 버킹엄 궁으로 들어가는데 쉐리 블레어는 왕정을 혐오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녀는 이런 의례가 못마땅하고 여왕과 왕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죠. 영화 곳곳에서 그런 표정과 말투를 선보이는데 이것도 재미난 관람 포인트예요. 궁중 의전을 담당하는 나이 든 왕실 시종이 블레어 부부를 국왕 접견실로 데려가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여왕을 만나면 목례를 하고 나서 악수하고 다시 목례를 해야 한다. 여왕 전하께는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된다 등등. 그리고 전하를 부를 때는
맘이라고 해야 하는데 발음에 신경 써라. 핸드에서와 같은 모음 발음으로 맘이라고 해야 한다. 팜에서와 같은 mom이 아니다. 이런 잔소리들을 듣는 셰리 블레어는 남편에게 몰래 왕실을 비아냥대는 표정을 짓지요. 그런데 영화 중간쯤에 왕실 가족이 스코틀랜드의 벨모럴 성으로 여름휴가를 떠나거든요. 여기에 있는 왕실 시종들은 맘이 아니라 mom이라고 불러요. 스코틀랜드 방언 탓입니다. 런던의 버킹엄궁 시종이 총리에게는 기껏 mom은 틀린 발음이라고 가르쳤는데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 시종은 대놓고 mom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보고 웃음이 나오신다면 제가 이렇게 시시콜콜한 장면까지 굳이 설명을 해드리는 보람이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시 버킹엄궁 장면으로 돌아와서요. 부인은 잠시 접견실 밖에 앉아서 대기하고 토니 블레어만 여왕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목례와 악수를 순서대로 잘하고 나서 여왕과 단둘이 마주 앉습니다. 여왕은 총선 승리 축하 인사를 간단히 건네고는 TV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는지 블레어의 자녀 셋에 대한 안부도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뜸 이렇게 물어요. 핵전쟁 시작 지침은 전달받았죠? 블레어가 당황하며 아직이라고 답하니 저런 그게 1순위인데 라고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짓죠. 아직 총리 임명도 받지 않았는데 당연히 그런 지침은 못 받았겠죠. 여왕이 젊은 신임 총리의 길을 죽이고 내가 너보다 몇 수 위라는 점을 각인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여왕의 짓궂은 환담이 계속됩니다. 이제 당신은 여권을 뺏긴 채 전 세계를 정신없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죠. 블레어는 웃으며 제 업무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여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하지. 당신은 내 10번째 총리거든. 첫 번째는 윈스터 처칠이었고 라고 도도하게 말합니다. 그는 어리고 수줍었던 내게 국왕의 헌법상 책임은 정부에게 조언하고 안내하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지 라고 회상합니다. 블레어는 계속 몸둘 바 모르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좋은 조언은 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며 안내와 경고라는 단어는 은근슬쩍 무시합니다. 영화 더 퀸에서 이 장면의 이 대화는 사실 다이애나의 죽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다이애나의 장례 절차를 두고 왕실과 총리가 이견이 발생할 때 총리가 오히려 여왕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며 둘의 처지가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영화 직접 보실 때는 이 장면 특히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접견실에서 여왕은 내 조언을 앞으로 주리의 회동에서 들으면 되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죠 라고 하며 일어섭니다. 블레어도 따라 일어서서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여왕이 눈짓으로 한쪽 무릎을 꿇으라는 신호를 줘요. 블레어가 허둥지둥 무릎을 꿇고 나서 여왕이 입을 열려고 하는 찰나에 떠버리로 유명했던 블레어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여왕 전하, 저희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으니 제가 정부를 구성하도록 허락해. 그러자 여왕이 웃으며 말을 툭 끊고 블레어 씨, 질문은 내가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블레어는 실수를 알아채고 민망한 표정을 짓죠. 여왕이 이제 정식으로 묻습니다. 헌법이 짐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에 따라 네게 묻노라. 총리의 직책을 맡아서 짐의 이름으로 구성된 정부를 구성해 주겠는가? 블레어가 방긋방긋 웃으며 멍 때리고 있으니까 여왕이 작은 목소리로 이럴 땐 예스라고 답하는 게 관례예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제서야 블레어는 예스라고 대답하고 여왕의 오른손 등에 입을 맞춥니다. 0.00001초 정도 입술이 닿게 하고는 여왕은 손을 쓱 빼내고 나서 마치 식당 종업원 부르듯이 작은 종을 딸랑딸랑 울립니다. 그러자 그 나이든 시종이 이번엔 셰리 블레어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완전 어정쩡한 괴상한 포즈로 여왕을 향해 무릎을 살짝 굽히는 왕실 인사를 하고 여왕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죠. 모두 일어선 채로 간단히 환담을 나누며 여왕이 총리 부부에게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프랑스로 간다고 대답합니다. 총리는 여왕에게 전하는 벨모럴 성으로 가시겠죠? 아니, 여왕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내 고조 할머니인 빅토리아 여왕께서 벨모럴 성의 공기에 대해 극찬하시면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방의 다른 쪽 문에서 시종 장이 쓱 들어와서 여왕에게 귓속말합니다. 그러자 여왕은 총리 부부에게 다가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잘 가요. 반가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총리 부부는 등을 보이지 않은 채로 또 완전 어정쩡하게 뒤뚱뒤뚱하며 뒷걸음질로 천천히 접견실을 빠져나가죠. 여왕은 시종장과 함께 다른 문으로 방을 빠져나가면서 15분 만나줬으면 됐지 뭐 하고 중얼대죠. 블레어 부인은 궁을 빠져나가면서 남편에게 다이애나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하며 궁시렁댑니다. 이 당시 다이애나는 찰스 왕세자와 이혼한 후 이집트 출신 갑부 사업가
로디 퍼에드와 열애하면서 왕실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왕실 식구들이 벨모럴 성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던 석 달 후 8월 31일에 다이애나비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여왕은 그곳에서 두문불출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왕실에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이후에 전개되는 장면에서도 코멘트와 해설이 필요한 재밌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 직후 여왕과 총리 사이에 펼쳐졌던 정치적 갈등과 봉합 과정을 살펴보는 The Queen 시리즈의 두 번째 방송입니다. 첫 방송인 1부에서는 영화 The Queen의 초반부에 토니 블레어가 총선에서 승리한 후 여왕을 만나 총리에 임명되는 장면을 살펴봤죠.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젊은 블레어가 이미 9명의 총리를 경험한 노련한 여왕 앞에서 쩔쩔매고 실수도 하는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영국 국왕은 여전히 정치적인 역할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오늘은 그로부터 석 달 후 다이애나가 파리에서 애인 노디파이드와 파파라치에 쫓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이에 대해 여왕이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태도를 취하면서 왕실 전체가 위기에 몰리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왕실은 여름 휴가를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지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곳은 성 자체도 아름답고 주변 숲의 풍경도 웅장하고 그곳에 사는 사슴을 비롯한 각종 야생 동물로도 유명합니다. 영화에서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는데 그 자체로도 영화를 볼 맛이 나죠. 1997년 8월에도 왕실 가족은 벨모럴 성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시종장이 깊은 밤중에 자다 말고 급한 전화를 받고는 허둥지둥 여왕 부부의 침소로 달려갑니다. 여자 시종 한 명이 침실문을 노크하고 여왕을 급하게 깨웁니다. 맘? 일부에서 말씀드렸었죠? 원래는 맘이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여기는 스코틀랜드라서 발음이 좀 다른 거죠. 깜짝 놀란 여왕이 시계를 보고는 어리둥절하면서 침실 밖으로 나와서 시종장을 만납니다. 시종장은 여왕에게 파리에 있는 영국 대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프린세스 웨일스, 즉 다이애나와 관련된 심각한 일이 생겼다고 보고합니다. 이미 찰스 왕세자와는 이혼한 상태였으나 그 왕자의 어머니로서 왕실 안에서는 호칭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죠. 가운을 챙겨 입고 여왕을 뒤따라 나온 남편 필립 공이 짜증난다는 듯이 소리칩니다. 걔가 이번엔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이 장면에는 연출진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다이애나의 사망을 둘러싸고 왕실이 고의로 살해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필립 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시작으로 필립 공은 이 사건을 주로 언론을 통해 지켜보는 존재로만 묘사되고 있어서 다이애나를 고의로 살해하는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왕은 물론이고 찰스 왕세자도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찰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왕 부부와 여왕의 어머니, 즉 퀸 마더가 TV를 시청하고 있던 방으로 달려와 개인 항공편으로 파리로 날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왕은 네가 그렇게 처신하니까 우리가 사치한다고 비판을 받지 라고 하며 못마땅해하지만 퀸 마더가 찰스야, 내가 사망할 때를 대비해 늘 대기 중인 비행기가 있으니 그걸 타렴 하며 제안합니다. 그러자 여왕은 어머니, 그건 국가와 관련된 공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예요. 어머니를 위한 비행기를 이런 일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라고 반대하며 다이애나는 이제 왕실 가족이 아니므로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찰스가 다이애나는 어머니 손자들의 엄마잖아요. 라고 하며 분통을 터뜨리죠. 필립 공은 다들 제발 조용히 좀 하라며 TV 뉴스 좀 들어보자고 합니다. 결국 다이애나의 사망 소식이 전달되자 찰스는 자신의 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다이애나의 사망에 대해 앞으로 여왕이 처신하는 기본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영화 전체의 핵심 문제로 작용할 것을 암시하는 동시에 한간에 떠돌았던 필립 공에 대한 의심과 불륜으로 인해 인기가 땅에 떨어졌던 찰스를 어느 정도 옹호하고 배려하려는 연출진의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찰스는 여왕에 비해서는 다이애나의 장례식 형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 훨씬 더 열린 자세로 토니 블레어 총리와 협조를 합니다. 자신의 인기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라서 국민의 여론에 훨씬 더 민감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다이애나의 사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영국 국민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들었고 그녀가 두 왕자와 함께 거주하던 런던의 켄싱턴 궁과 버킹엄 궁에는 추모의 꽃다발이 바닷물결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영국 국민은 다이애나가 왕세자비로서 행했던 여러 봉사와 자선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고 결혼하자마자 찰스의 불륜에 희생당한 불행한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파이드와 연애를 하는 장면들이
파파라치에 의해 수없이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있었지만 이혼이 그녀의 탓은 아니었기에 비난의 화살도 다이애나보다는 찰스와 왕실로 향하고 있는 분위기였죠. 제가 기억하는 얼굴이 화끈되도록 민망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당시 우리나라 언론은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한 이혼녀의 죽음에 그토록 슬퍼하는 영국인들의 심리가 희한하다는 듯한 태도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방송사에선가 다이애나를 추도하는 시민 한 명에게 특파원을 시켜 대놓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혼한 사람이고 다른 남자와 연애 중이고 더 이상 왕실 가족도 아닌데 왜 그리 슬퍼하시냐고 묻죠. 그러자 그 시민이 버럭 화를 내면서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따위 말을 짓거리다니 그게 할 소리냐 고 소리를 질렀어요. 특파원은 이렇듯 영국인들은 우리와는 정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며 끝을 맺었죠. 이 언론사의 행태가 유독 황당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국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이혼에 대한 관념이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사고 수준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기도 했어요. 여하튼 전 국민이 이렇게 애도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가자 블레어 총리는 왕실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하필 여왕이 벨모럴 성에서 휴가 중인 상황에서 일이 터졌기 때문에 다이애나가 죽었는데 왕실은 숲속 궁전에 처박혀서 휴가나 즐기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죠. 영국에는 버킹엄, 벨모럴, 윈저 등 국왕의 주요 거처가 몇 군데 있는데요. 국왕이 머물고 있는 궁에만 왕실기, 즉 로열 스탠더드를 개양하고요. 다른 궁들에는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을 개양합니다. 온 국민이 버킹엄 궁 주변에 꽃다발을 쌓으면서 애도하고 있는데 여왕은 이곳에 오지도 않고 추도사 한마디도 없다. 그렇게 오기 싫으면 버킹엄 궁의 유니언 잭을 조기로 개양하기라도 해라. 등등 왕실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커져갔고 왕정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 대표로 선출되고 총리직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언론을 잘 활용한 이미지 정치도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각종 케이블 방송과 글로벌 차원의 실시간 뉴스 방송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기였기에 TV 화면의 눈과 귀를 빼앗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방송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핵심적인 정치 전략이 된 것이죠. 블레어는 낡아 빠진 좌우 이념은 이제 버리자고 주장하면서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른바 제3의 길 노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노동당 정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었던 사회주의 이념도 삭제합니다. 예전의 노동당은 워킹 클래스, 즉 노동계급을 중시하는 정당이었지만 새로운 노동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는 새로운 정당이다. New Labour for New Britain.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택해서 대성공을 거둔 정치 홍보 전략을 제대로 수입해서 영국식으로 써먹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홍보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스핀 덕터라고 불렀는데요. 야구의 원조인 영국 스포츠 크리켓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구의 투수에 해당하는 보울러가 상대편 타자인 배터에게 공을 던지는데 크리켓에선 땅에 공을 한번 튕겨 바운스된 후 타자가 타격을 시도합니다. 땅에 맞은 직후 공이 튕겨 나올 때 각도와 속도가 변해서 치기 힘들게 하려고 보울러가 각종 변화구를 구사하는데 그것을 스핀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이 내뱉은 말이 언론에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된 후 그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단어와 문장을 잘 요리하는 것이 스핀 덕터의 임무인 것이죠. 다이애나가 이혼 직전에 언론과 TV 인터뷰를 진행하며 우리 결혼 생활은 crowded, 즉 사람이 좀 많았다고 표현하면서 찰스의 불륜을 돌려깎고 결국에는 자신이 왕비가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왕비가 되기 힘들 것이다. 왕실에서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마음속 프린세스가 되고 싶다. 고 한 적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 인터뷰죠. 블레어 총리의 스핀 덕터 중 핵심 인물인 앨러스터 캠블은 이 인터뷰에 착안하여 총리에게 다이애나의 추모 연설을 하면서 그녀를 피플스 프린세스로 칭송하게 합니다. 왕실에선 그녀를 저버렸으나 우리 일반인들은 그녀를 영원한 프린세스로 기억할 거라는 선언이었죠. 영화에선 이 표현을 생각하는 캠블이 블레어에게 우쭐대며 이 표현은 나한테 빚진 거예요 라고 합니다. 블레어는 벨모럴 성에 있는 여왕에게 전화를 걸어 왕실의 입장을 묻습니다. 혹시 다이애나의 장례 절차에 대해 왕실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여왕이 퉁명스럽게 아니요?
하지만 다이애나의 친정인 스펜서 가문에서 가족장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해와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총리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제안합니다. 혹시 여왕 전하께서 그녀의 삶에 대해서 짧게라도 한마디 해주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헌신에 대해 칭찬의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버킹엄 궁에도 왕실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니언 잭이라도 조기 개양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왕은 살짝 짜증난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다이애나는 이젠 왕실의 일원이 아니므로 왕실에서 그 누구도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옳아요. 블레어는 계속 예절 바른 태도로 한 번 더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국민은 어쩌죠? 왕실에서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로부터 기회를 빼앗는 셈이. 그러자 여왕이 무슨 기회요? 라고 하며 말을 끊고 블레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눌 기회를 국민에게 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왕은 이건 스펜서 가문이 원하는 바예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손주들 돌보러 가야 합니다. 라고 답하고는 전화를 뚝 끊습니다. 필립 공은 전화 내용을 전해 듣고는 총리가 건방지다며 화를 냈고 여왕의 어머니는 선왕인 조지가 사망했을 때도 조기 개양은 하지 않았다며 여왕의 입장을 거듭니다. 이렇게 왕실 가족은 여론과 총리의 제안을 외면한 채 벨모럴 성의 사냥터에서 사슴사냥에 열중합니다. 블레어의 스페인 족터들은 왕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총리에 대한 지지로 직결되도록 열심히 작업 중이지만 블레어는 여왕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블레어가 다시 한번 노력하여 여왕의 양보를 얻어내고 이를 잘 수습하는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 직후 여왕과 총리 사이에 펼쳐졌던 정치적 갈등과 봉합 과정을 살펴보는 The Queen 시리즈의 마지막 세 번째 방송입니다. 1부는 토니 블레어가 여왕을 만나 총리에 임명되는 장면을 다뤘죠. 젊은 신임 총리가 노련한 여왕 앞에서 다소 기죽었던 모습을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다이애나의 사망 직후 여왕을 비롯한 왕실이 발모럴 성에서 두문불출하자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블레어 총리는 왕실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1부에서는 영국 국왕의 권위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던 수준보다 훨씬 높게 묘사되었죠. 그래서 제가 영국 헌법의 특징과 왕정, 귀족정, 민주정 또는 의회 정치가 묘하게 어우러져 작동하는 영국 정치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왕실의 처신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데 반해 언론 홍보관, 즉 스핀 덕터를 잘 활용한 블레어의 이미지 정치는 꽤 큰 효과를 거두어 여왕의 인기 하락과는 반대로 총리의 지지도는 급상승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인의 심금을 울린 그 유명한 People's Princess 연설도 스핀 덕터의 작품이었고요.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현지에서 황당한 시민 인터뷰를 진행한 국내 언론사의 일화도 소개하면서 그 창피함을 잠시 우리 몫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3부에서는 블레어가 여왕을 설득하여 다이애나의 장례식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바를 결국 거의 다 수용하게 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줄거리 자체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화가 훌륭한 작품인 이유는 영국의 국왕, 총리, 국민, 언론 중 그 누구도 압도적인 정치적 우세권을 갖고 있지 않고 오묘한 견제와 균형, 긴장과 갈등, 양보와 타협을 통해 결국엔 100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전통 시스템을 또다시 지켜내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2부에서도 등장했던 스핀 덕터들의 수장 앨러스터 캠블은 왕실을 비난하고 총리를 찬양하는 신문기사를 블레어와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당시의 처칠 이래로 이토록 지지도가 높은 총리는 없었다며 블레어를 칭찬하는 신문기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블레어는 여론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기 시작해요. 영화에서는 여왕에 대한 그의 충정심을 가장 큰 요인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국 특유의 전통에 기반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국 국회는 다른 나라와는 매우 달라서 어떤 이는 브리티시 모델이라고 하며 의회 민주주의 표본이라고 평가하지만 상당수는 브리티시 익셉션이라는 표현에 더 공감하면서 이런 시스템은 유일하게 영국에서만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일단 영국 국회, 파르라멘트는 양원제죠. House of Lords, 즉 귀족원 또는 상원과 House of Commons, 즉 평민원 또는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나긴 역사적 맥락은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소개했으니 그걸 참고하시고요. 지금 블레어가 총리가 되어 거의 절대적인 수준인 것처럼 보이는 권력을 휘두르게 된 것은 그가 대표로서 이끄는 노동당이
평민원 의석의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만 성공하면 영국 내에서 총리가 행사하는 권력은 미국 내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보다도 강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해집니다. 영국에서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국 역사에서 단원제가 실시된 적은 17세기 중반에 국왕을 처형하고 막무가내로 봉화정을 시도했던 올리버 크롬웰 시절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원제는 특정 집단의 독재인 것처럼 인식됩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할 수는 있어요. 영국사를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 봐도 대한민국 국회의 여러 단점이 양원제 채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정치학 전문은 아니니까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여하튼 영국에선 일단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하원을 장악하면 여당 대표인 총리는 자기 당 지도부를 거의 그대로 행정부 지도부로 데려가 장관직에 앉힌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법을 일사천리로 제정합니다. 압도적 과반수니까 야당이 반대도 소용없습니다. 협치?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런 거 하려고 총선에서 이긴 거 아닙니다. 평민원에서 신속히 통과된 법안은 귀족원에 가서 수정을 거치지만, 귀족원은 20세기 초에 거부권을 상실한 데다가 특정 정당 성향의 귀족원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게다가 이제는 중세부터 가문 대대로 자기를 물려받은 부동산 갑부, 세습 자기귀족만 귀족원에 앉는 게 아니라 정당 대표들이 각계각층 전문가를 국왕에게 추천해서 로드나 레이디라는 명예호칭을 받게 된 당대 자기귀족들도 함께 귀족원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수정만 합니다. 거부할 수는 없어요. 국민이 선출한 평민원의 의지를 신분과 추천에 의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귀족원이 꺾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영국에서 왕정이 없어진다고 가정해보세요. 영국은 왜 왕정을 없애지 않느냐고 영국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관광 수입 얘기 많이 합니다. 왕정 유지를 위한 세금과 왕정 덕분에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을 비교하면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국가 브랜드 가치나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면 영국은 왕정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나은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 정치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역사적인 경험으로 인해 단원제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도 양원제가 대세인 상황이고요. 귀족원의 권한이 매우 약하기는 하나, 여하튼 영국의 전통 기득권 세력이 조언도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안을 가다듬어 주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본인이 추진하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더 확고해지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양원제이긴 하지만 미국처럼 입법 분야가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각 원의 정당 의석 비중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고요. 이런 괴상한 성격의 입법기관이 여전히 귀족원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법적으로 귀족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이 기관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민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귀족 타이틀인 로드나 레이드를 붙여주는 요상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비를 주는 사람이 국왕이기 때문에 귀족 제도는 왕정이 유지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총리 입장에선 왕정을 유지해서 귀족제를 존속시키고 약한 권한의 귀족원을 갖는 양원제를 잘 활용해야 권력도 최대한 휘두르면서 민주정을 수호하는 자로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블레어 총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여왕도 이를 모를 리가 없었지만 그분은 다이애나도 파파라치를 비롯한 언론의 과도한 관심에 희생됐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윌리엄과 해리 왕자를 비롯한 왕실의 일이 다이애나의 죽음을 계기로 또다시 언론에 과다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영화에서 여왕이 발모럴 성에서 두문 부출했던 것도 두 왕자를 언론에서 격리시켜 숲속에서 사슴 사냥을 즐기는 등 왕실의 일상 속에 품어두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영화 더 퀸도 이런 여왕의 심정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고, 배우 헬렌 미렌은 이런 감정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 해냈던 것이고요. 발모럴 성에서 언론을 피해 숲속 생활에서 안정을 찾으려 노력하는 여왕에게 토니 블레어가 다시 전화를 해옵니다. 직접적으로 대사로 표현하진 않지만 이 장면의 핵심은 여왕이
언론의 파괴력은 여전히 혐오하면서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 그것이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면 나도 이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이용하겠노라 마음먹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니 블레어는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여왕 전하,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통화와는 달리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국민의 70%가 이번 다이애나의 사망에 대한 여왕 전하의 처신이 왕정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넷 중 한 명이 군주제 폐지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여왕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합니다. 토니 블레어는 이렇게 여왕을 설득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전하의 총리로서 다음과 같이 하시도록 조언을 드리는 게 제 헌법상의 책임 같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눈을 질끈 감고는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죠. 버킹엄궁 앞에 추모 인파를 남편과 함께 둘러보며 시민들의 인사를 받고 한 꼬마에게 꽃을 받는 장면으로, 일부에서 여왕이 매우 도도한 모습으로 총리에게 정부에게 조언하고 안내하고 경고하는 것이 국왕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한 수 가르쳤던 장면이 지금 이 장면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이제 여왕이 졌고 총리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왕이 우여곡절 끝에 국민 여론을 이해하고 총리의 설득에 넘어가서 결국 버킹엄 궁으로 돌아와서 추모 물결을 돌아보고 대국민 애도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집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보는 블레어 부부의 모습이 나와요. 여왕이 연설 중에 내 마음으로부터 슬퍼한다 는 말을 하자 셰리 블레어가 남편에게 마음? 무슨 마음? 마음을 갖기라도 한가? 하며 비아냥됩니다. 그러자 토니 블레어가 아니야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셔 라고 하며 눈을 초롱초롱 뜨고 감격한 모습으로 여왕의 연설을 지켜봅니다. 어떻게 해야 생존하는지를 완벽히 알고 계시잖아. 그러자 셰리 블레어가 아니 며칠 전만 하더라도 피플스 프린세스 어쩌고 하면서 그 잘난 개혁가 행세를 하던 양반이 왜 이리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총리는 TV에만 집중하면서 아내의 말을 흘려듣죠. 그러자 약간 토라진 아내는 방을 나가며 이렇게 뼈있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하긴 아무리 유능한 총리도 여왕을 만나고 오기만 하면 전부 다 멍텅구리가 되어 여왕에게 아첨을 해댔으니 당신이라고 무슨 예외겠어요. 놀랄 일도 아니지. 바로 이 장면이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린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견제와 균형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총리들이 정말로 멍청해서 여왕에게 아첨을 해낸 것일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말로 블레어 총리에게 굴복한 것일까요? 유명한 정치학자가 영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인은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받아들인 적이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른다. 몇 년에 한 번씩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식들이 굶지만 않으면 전통 지배층에게 기꺼이 통치를 맡긴다. 영국은 마치 전화기를 사용하게 됐듯이 민주정을 편의 장치로서 사용하게 된 것일 뿐이다. 블레어 총리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엄청난 신제품의 사용법에 대해 잠시 적응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났을 뿐 결국에는 영국 정치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역으로서 각자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된 것이죠. 다이애나의 사망은 그 자체로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영국 정치 역사라는 긴 맥락에서 보면 아주 쓴 보약이 된 셈이었습니다. 여왕의 어머니 퀸 마더의 장례식에 대비해 마련해뒀던 의전을 차용해서 국장에 버금가는 형식으로 다이애나의 장례가 치러졌고 왕실 가족도 모두 참석했어요. 버킹엄궁에는 유니언 잭이 조기로 개양됐죠. 성악가 파바로티와 배우 톰 크루즈 등이 포함된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장례식에 참석한 실제 영상도 영화에서 제공합니다. 온 국민이 슬퍼하고 점잖지만 가시돋친 다이애나의 남동생 찰스 스펜서의 추모사에는 영국 전역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토니 블레어는 주례 회동을 위해 다시 버킹엄 궁에서 여왕을 아련합니다. 총리로 임명될 당시에 비해서 아주 여유롭고 기세도 등등한 모습입니다.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진행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왕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서 블레어를 마주합니다. 여왕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블레어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왕 전하,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자 여왕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응? 뭐가요?
그러자 블레어가 제가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니었습니다만 상황이 상황이었던 만큼 여왕 전하를 제가 조정하려 했다고 느끼실까 봐서. 그러자 여왕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 없었어요. 모든 일이 적절하게 진행된 것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모든 일은 늘 그렇게 돌아가기 마련이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훅 내려가게 됩니다. 토니 블레어는 멋쩍은 표정을 짓지만 그 또한 너무나도 맞는 말이었고 자기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왕이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하면서 얘기하자고 하며 총리를 버킹엄궁 정원으로 데려나가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여왕의 댕댕이 웰시 코기 3마리도 까불면서 따라나가 뛰어놀고요. 영화 제목이 여왕이 아니라 총리였다면 내용이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겠지만 영국 정치의 생존법에는 변화가 없었겠죠. 블레어는 2007년까지 꽤 오래 집권한 후 총리직을 동료에게 넘겨주고 비교적 영예롭게 물러갔고 여왕도 이후 국민의 사랑을 회복하고 천수를 누리다가 역대 최장 재위 기간을 기록하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영화의 배경인 1997년과 현재인 2024년 사이에는 영국이 비록 브렉시트를 겪긴 했지만 정치 시스템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국왕과 총리의 애증 및 공생 관계도 여전합니다. 다이애나의 사망이 남긴 그늘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찰스 3세, 윌리엄 왕세자, 해리 왕자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데요. 하지만 이 역시 영국 왕실이 수도 없이 겪어온 일들의 일부. 아마도 이 시스템은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사이트였고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